전설적인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1961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음에 대한 절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울증 치료 부작용으로 문장 구사력이 감퇴했습니다. 글쓰기에 평생을 바친 그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삶을 비관하게 됐죠. 한편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노벨 문학상도 받고 이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반열에 들었으면서도 그는 왜 글을 쓸 수 없게 되자 삶을 부정할 정도로 좌절했을까요? 하나의 답은 그의 자기애에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친구들은 그가 매우 경쟁적이었고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실력이나 학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경멸과 조롱을 일삼았다고도 했죠. 아마 해밍웨이에게는 남보다 잘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과거보다 더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저는 제 과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축구와 농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공부하고 남는 시간은 대부분 축구와 농구를 하면서 보냈고, 저와 체격 조건과 포지션이 비슷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영상을 돌려보며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 분석했습니다. 연습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제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친구들과 운동할 때는 잘 플레이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았는데 이상하게 대회만 나가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고 항상 배가 아팠습니다. 탈수 증세도 심했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항상 이기는 걸 목표로 플레이했습니다. 남들을 찍어 누르고 제가 우위에 서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뛰어난 경쟁자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제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회장까지 가는 길이 너무 두려웠고 차라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체 아웃되면 은근히 기뻤습니다. 패배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승리에 집착하는 태도는 저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경험은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주된 만족을 얻는 사람은 비교 우위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현실을 회피합니다. 저는 대회에 나서길 꺼렸고 해밍웨이는 아예 삶을 등져버렸죠. 저는 최근 비교 해방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기시미 이치로의 신간인데요.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통해 비교가 왜 위험하며 어떻게 비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쉬운 대중서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새로운 도전을 멈추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에 따르면 자신이 특별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항상 긴장감에 시달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버릇을 들이면 내가 더 이상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더 이상 일 잘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끝없이 시달립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자존감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한 가지의 일을 통해 남들의 인정을 받게 됐을 때 전형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운동이나 놀이에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아이가 시험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해보죠. 그때 선생님이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되겠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인생의 커다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고 나서도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라고 계속 생각하며 학력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우월감은 사실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이 학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이 학력이 없이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가 위험한 이유는 만약 새로운 도전 상황이 나의 기존 우월감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도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찾아온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일을 안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던 일에서도 자꾸만 책임을 미룰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은 일, 어려운 일을 맡지 않으면 실패가 없고 그러면 내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도 없거든요. 새로운 도전에는 항상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 나는 내가 생각하던 것만큼 그렇게 능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씁쓸한 현실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죠. 이 인정은 그 우월성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지탱하던 심리에 너무나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초에 도전도 실패도 겪지 않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죠. 이런 심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꺼리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나이가 들면 보통 기억력,
집중력, 체력이 낮아지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전보다 특정 영역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나머지 차라리 일을 버리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면 과거의 영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이뤄둔 성과를 통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차라리 어렸을 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더 잘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자신에 대한 기대가 낮고 꼭 자신이 특별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계속 발전적인 도전을 할 수 있거든요. 기시미치로는 유용한 열등감과 유용하지 않은 열등감을 구별합니다. 열등감이 건강한 형태로 발현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이 유용한 열등감입니다. 반면 유용하지 않은 열등감은 현실을 그대로 놔둔 채 자신 안으로 도망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더 느낄까봐 두려워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에 집착하고 그것만 수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시미이치로는 유용하지 않은 열등감은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관심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오로지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내가 특별해야 하고 내가 남보다 잘나야 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이 어떻든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내 심리 안에 장벽을 쌓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며 만족하죠. 직장에서 과제 해결보다 절차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모르는 사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사후 보고를 받게 됐을 때 왜 나한테 먼저 보고 안 했냐 짜증내며 집착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 내의 일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이 그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남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온 관심이 쏠려 있죠. 그래서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을수록 자신의 위치에 더 집착합니다. 그 위치가 아니면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유용하지 않은 열등감에서 벗어나 조금 더 발전적인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기시미이치로의 핵심 주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일단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축구 경기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듯이 우리는 많은 경우 일을 버리기보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도전하고 결과를 내야 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요. 한번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죠. 거북이는 결국 자신보다 훨씬 더 빠른 토끼를 달리기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기묘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애초에 거북이는 도대체 왜 경주에 임했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거북이가 패배할 게 뻔합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경기에 임했습니다. 여기서 거북이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거북이는 애초에 달리기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없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거북이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달리기를 했고 그렇게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북이와는 다릅니다. 각자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는 영역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가려 하죠. 그래서 새로운 결과를 마주하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결과 안에서 발전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도전을 했으면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겁니다. 이때 실패를 겪으면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끝이 아니라 그저 걸어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좌절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월감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게 내 정체성에서 핵심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실패라는 객관적인 사건이 꼭 나의 정체성을 이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건은 그저 세상에서 일어난 하나의 일일 뿐입니다. 결코 나의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실패를 나의 정체성과 연결시킵니다. 실패했으면 곧 못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남보다 잘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실패 속에서 많은 배움을 얻지 못합니다. 실패가 사람을 더 위축시키기만 하는 경우도 많죠. 그 이유는 우리가 실패를 직시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나의 정체성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실패 안에서 나의 우월성에 타격을 덜 주는 부분에만 주목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진짜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는 건 피하죠. 그렇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실패와 정체성 사이에 자동으로 형성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실패는 사건입니다. 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명확히 새겨놔야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균형 있게 직시하고 내 발전에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비교 해방에서는 자꾸만 도전을 주저하게 되는 심리 이외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발전을 가로막는 비교와 열등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도 비교와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마법 같은 비결이 제시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책은 복잡한 이론적 설명을 담은 책도 아닙니다. 누구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예요. 하지만 삶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리적 두려움과 관련해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린 시절 지나친 자기애를 갖고 있었으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발전의 동력이 되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풍부한 경험을 가로막았음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철학 크리에이터로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출판사를 만들거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여러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계속 도전을 미뤄왔습니다. 이건 어쩌면 내가 잘난 사람이고 싶은 나머지 원래 하던 일에만 계속 집착하는 걸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저 자신을 이해하고 지나친 부담과 조마조마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곧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품고 계신가요? 그 두려움은 어떤 열등감과 연결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